필리핀에서 송환된 박광렬이 결국 한국에서 구속됐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압송 직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박광렬은 더 초조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최강일 기자입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박광렬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입국 때처럼 마스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는데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투약한 건가요? 앞서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이 압송되기 직전 필리핀에서 투약한 걸로 보입니다. 좁은 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은 뒤엉켰습니다. 그러다 예민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 씨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실은 답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인도된 박 씨는 오늘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텔레그램 등으로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불리한 세부 사항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본인 마약 투약 혐의는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추가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투약 시점 등이 특정되면 죄는 더 늘어납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직전 마약을 투약한 걸 보면 본인도 많이 초조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은 송환될 일도 처벌받을 일도 없다고 자신해왔습니다. 왜냐면 난 증거가 없어. 내가 마약한 증거 있어요? 없죠. 필리핀을 조사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나는 하면 한국 뒤집어져. 왜? 검사부터 못 받는 놈들도 많을 거야. 하지만 결국 박광렬은 구속됐고 더 이상 마약을 투약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 박광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또 마약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을 저희가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박광렬 관련 수사를 직접 하고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한 정말 그 위대한 분이 네이버쇼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자, 한번 만나볼까요? 김대규 전 경정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계시나요? 예, 지금 저 부산의 영산대학교 와. 그 경찰행정학과 특임 교수하고요. 그리고 네.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마약범죄 중독 심리 전공이라고 거기 지금 현재 특임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신님은 제가 전에 방송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기억이 나신가요? 예, 했었죠. 그때도 아마 했었죠. 아니 뭐 마약 관련해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마약입니다. 그때 마약 드라이버라고 19년도에 드라이버. 그때 금수저의 몰락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마약 김밥 관련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다시 보니까 다시 또 반갑습니다. 뭘 기억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박광렬. 한국으로 왔거든요. 예. 박광렬 이자는 그 참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더만. 참치. 참치 사업 하다가 이 사업이 좀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단계에 또 손을 대고 문제가 돼갖고 필리핀으로 이제 도망갔고 거기서 그 사설 카지노도 하고 거기서 또 사람 죽이고 3명. 그리고 마약 범죄를 배워가지고 또 거기서 지금 수감 생활하면서 또 마약을 계속해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천하의 나쁜 자입니다. 근데 이자가요 2016년 한국에서 150억 원의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인 3명을 은신처를 딱 제공을 해주면서 갖고 있던 돈을 먹으려고 3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에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사라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마약 유통에 대해서 전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막 2차례 탈옥하고 다시 잡히고 하면서 2022년에 다시 검거가 됐고 징역 60년 선고가 된 상태에서 지금 수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마약 왕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교도소 내에서요?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텔레그램 활동명이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 와, 이 무대가 전 세계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대규 계장이라는 거야. 그때 수사를 하고 언론 브리핑을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 그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판매상 사이에서 전 세계가 아직도 마약류를 거래하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밀반입에서 판매하는 사실이 이번 피의자를 근거함으로써 그 실체가 밝혀지는데 이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디까지 그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저 사건 브리핑을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2020년도 사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대 마약 범죄 조직으로 알려진 그 바티칸 킹덤. 바티칸 킹덤. 이것도 우리 종교 시설입니다. 내가 텔레그램에서 똑같이 생각한 닉네임이 바티칸 킹덤인데 이게 좀 전에 그 소개해 주신 그 마약왕 박광렬이 그 자기가 국내에서 자기 마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간의 독점 업체라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거 많이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그 바티칸 킹덤을 저희들이 수사를 하면서 2019년도, 20년도가 당시에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결합되면서 국내 마약 거래 행태가 좀 판도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어색한 골목길에서 직접 만나서 손과 손으로 주고받는 손손 방식이죠. 마약을 주고 돈을 주고받는 방식에서 이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그때 들어오면서 이제는 만날 일이 없습니다. 해외 판매책들은 국내에다가 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요. 광고까지 하고. 광고죠. SNS 광고. 그리고 구매자들은 또 비트코인을 보내 가상자산을 보내가지고 결제하고 또 직접 마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약을 받지 않는 대신에 뭐 숨겨놓은 던지기 수법이 결합되면서 마약을 찾아가는 이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 시기에 활동하던 저희들이 텔레그램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요 인물들이 뭐 전 세계 박광렬이라든지 그다음에 바티칸 킹덤 같은 친구들이 좀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 그 박광렬까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까? 알지는 못했죠. 큰 손이다. 그래서 저희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참 욕심나는 왜 잡으면 여러 가지 엄청난 성과죠. 성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추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저희들 수사망에 걸려들었던 거는 바티칸 킹덤이었습니다. 저희들 영남권에서 마약을 밀거래하던 소매 제일 하부 조직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근거를 하고 이게 마약 범죄라는 게 다단계 행식입니다. 근거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상선을 추적하는 단계거든요. 상선을 추적하는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렸는데 8개월 뒤에 바티칸 킹덤에서 멈췄는데요. 결국은 이 마약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 공급이 어딜까 추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동남아 마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기였어요. 저희들이 이게 전 세계가 연루됐구나 이렇게 하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바티칸 킹덤 수사를 하면서 총 96명을 근거했거든요. 엄청나네. 96명을 근거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했던 범죄 사실이 49억 상당의 마약류를 거래한 그 사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그 전 세계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티칸 킹덤은 검거를 했나요? 직접 근거했죠. 그래요? 예. 그게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가 있죠.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아직 현재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뭐 이건 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바티칸 킹덤 같은 존재는 한 몇 명이나 있나요? 한국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텔레그램 그 오픈 채팅방이라고 마약 거래하는 데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바티칸 킹덤 같은 전 세계 같은 이런 상선을 잡더라도 저는 어디 가면 항상 표현을 하는 게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히드라 같은 존재다. 자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나오구나. 계속 올라오는. 그게 그만큼 돈이 된다는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은 끊임없이 제가 이제 경찰을 떠난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저는 나왔지만은 지금 저희들 후배들은 계속 이 텔레그램이라든지 SNS를 통해 가지고 최근 행태에 맞춰서 계속 이 첩보 수집을 그럼 하고. 당시에 그 박광렬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 당시 필리핀 교도소에 그때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고. 저희들은 못 갔지만은 당시에 보면 각종 시사 프로라든지 언론에서 그 박광렬에 대한 특집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심지어는 필리핀 그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서 취재도 하고 심지어는 사진도 찍고. 오혁진 기자라고. 네, 맞습니다. 그 친구도 그 관련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안 방송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 박광렬이 신병 인도
위해서 우리가 9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지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한국하고 필리핀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언급하셨죠. 그 성과가 지금 나온 거야.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한 부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렬이라고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더니.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거거든요. 자, 우리 두 경찰분 계시는데 이 신병 인도의 의미가 일단 뭔지를 요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선의 현장에서 제가 경찰 생활을 제가 한 36년 이상을 했거든요. 그중에 특히 그 마약 범죄만 이렇게 한 10년 이상을 전문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마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최대의 위해를 갈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데 건강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정신적인 피폐품이 오게 되면 나라 전체가 병들죠.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 동양의 호랑이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위가 아편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저는 굉장히 국가의 해악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를 하면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3대 마약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라킴이라든지 탈북녀 최모씨 그리고 또 이번에 박광렬 이 3명이 대한민국 동남아 3대 마약왕인데 사라킴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2022년도에 근거대가 송환됩니다. 송환돼서 지금 대법원에서 25년이 확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탈북녀 최 씨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서 2020년도 근거돼서 송환돼 지금 22년을 받고요. 23년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알기로는 항소 진행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광렬이 마지막 퍼즐이었죠. 전 이 동남아 3대 마약왕이 정리가 되고 나면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류가 확실하게 줄지 않나. 와, 너무 중요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현장에서 느끼는 감이 이게 모든 게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범죄에서 결국은 물량은 물을 넘어야 돼,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넘기는 업자들을 갖다가 정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박광렬이를 지금 임시로 지금 인도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그 수사를 제대로 하면은 박광렬과 관련되는 그런 뿌리 가지들 다 쳐낼 수 있는 거네요. 현장에서 수사를 해보면 텔레그램에서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증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텔레그램상에서 움직이는 큰 손들은 많습니다. 큰 손이 사라지고 나면 나머지는 움직이는 물량이 굉장히 소량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번에 그 박광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범죄 인도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송환을 했는데요. 그게 원칙으로는 안 되죠. 안 돼요? 원칙은 송환이 안 되는데 단 예외 규정에 그 임시 인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 인도가 있는데 이거는 양국이 협의만 하면 그 피청구국에서 필리핀에서 형을 집행 정지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인도 기간이 있습니다. 시한이 있어요 또. 시간이 6개월입니다. 제가 알기로 6개월이 뭐냐면요. 저희들이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수사와 기소해서 재판 마치면 아마 최소한 6개월 안에 정리가 되고 나면 한국에서는 일이 끝납니다. 근데 보통 대다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럼 돌려보내줘야 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좀 더 이렇게 정부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외교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안양의 그 한전상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피해자가 제 생각에 2016년도에 한국으로 임시 인도된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 국내에서 좀 형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완전 인도받은 게 202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교적으로 풀어가지고 인도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형식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박학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시 인도 조건에 뭐가 붙었냐면 범죄 사실 한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혐의라는 게 이제 혐의를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다른 법률 용어인데 진행자니까. 아니, 진행자 이해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청자들 다 알아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난 다른 법률 용어가 있는데. 잠깐만. 네. 제가 가면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저도 경상도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저 혐의. 혐의. 답변합니다. 혐의가 이 요청서에 기록한 혐의가 맞습니까? 말씀을 잘 못하시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네. 잠깐 발음이 협조가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편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자꾸 제가 욕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혐의가 그 마약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중요한 사건이 있죠. 뭐가 남아 있죠? 살인. 사건.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정식으로 한국으로 완전 저희들이 6개월 조사 마치고 난 뒤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필리핀에 60년을 마치면 돌아오면 이미 나이가 끝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처벌해서 한국 법정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그 혐의는 한국에서 처벌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또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마약거리 할 거 아니야. 본인 생각은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게 사법 절차를 빨리 마치고 싶어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외교부에서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요. 필리핀 사법 당국과 이렇게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신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우리가 또 굉장히 열받는 게 거기에 교도소에서 60년형을 받은 거는 좋은데 그 안에서 온갖 호화 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마약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거기서 계속 휴대폰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끝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필리핀 내 교도소를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 내에서 좀 감시, 격리 이런 걸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감옥에 넣어놓으면 그동안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을 때를 걱정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교도소가 너무 안전한 작업장인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네, 마약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마약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9년 만에 그 임시 송환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필리핀 내에서 교도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좀 감시 격리를 강화하든지 이런 역할은 외교부든 법무부든 아니면 뭐 인터폴이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이런 마약 밀반입 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겠죠. 필리핀도 어딘가에는 사실은 교도소라는 게보다는 그냥 타운이지 타운. 그런 거 보더라고요. 지금 박광렬이 구금되어 있던 구금도 아니고 하여튼 있던 데는 그냥 타운 형태로 되어 있는 겉에만 그 펜스가 쳐져 있는 그런 데인데 어딘가는 우리식의 교도소가 있을 법한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가장 고위험군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런 격리 감시가 강한 그런 교도소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가 뭐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교도관들한테 뭐 돈 주고 휴대폰 이렇게 이제 몰래 반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도 어떤 그 기술적으로 통신을 못하게 통신 방해해가지고 통신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쨌든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뭐 마약을 밀반입하고 이런 거는 못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좀 교수님이신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 마약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저변이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전 더 많이 실감하고 있죠. 그래요? 심각해요. 실제 이 범죄 심각성을 마약 범죄 심각성을 보려면요, 그 매년 그 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마약 범죄 백서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 통계를 저는 이렇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제가 지금은 경찰 그만두고 차원의 제 개인 연구소를 하나 차려가지고요. 한국 마약 예방 교육 연구소라는 제가 공부하는 연구소입니다. 그 차려서 지금 강의도 하고
여러 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마약 사범이 한 7천 명 정도 됐습니다. 2010년에 7천. 7천 명 수준인데요. 2015년도가 되면서 10,000명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10,000명 넘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국내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게 2023년도인데요. 2023년. 그 당시에 대한민국 27,611명이라는 근거됩니다. 와, 27,000. 약 한 15배 이상 증가한데요. 근데 더 위험한 수치가 뭐냐면 10대 청소년이 1,477명이 있다는 겁니다. 10대가요? 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또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15세 미만이 92명이 있다는 겁니다. 15세 그 통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너무 심각한데? 제가 마약 문제 수사 한 10년을 했거든요. 10년 하면 근거한 마약 사범이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10대가 120명입니다.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120명.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제가 근거했던 주로 이 10대들은 뭐냐면요. 혹시 펜타닐 패치 사건 아시잖아요. 마약성 진통제. 학생들 56명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학교에서 투약했잖아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그 펜타닐을 학교에서 투약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그게 제가 2021년도에 단속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대한민국 청소년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었지 않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 당시에 깜짝 놀랐던 게 학생들이 그걸 왜 했냐 물어봤죠. 네. 왜 했을까요? 호기심인가? 호기심은 당연히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물론 조사해서 이렇게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왜 했을까? 네. 이유가 단순합니다. 뭐예요? 부모님한테 혼나서 짜증난대요. 짜증나서 했대요?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쁘더래요. 여자친구 헤어져서 가슴이 아프더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아주 댑니다. 그 누군가가 권하죠. 누가 권했냐면 제일 가까운 선배라든지 후배, 친구들이 권했을 때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더라는 거죠. 그 얄팍한 우정 때문에 그걸 자기를 한다는 거죠. 그 친구들 대상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마약에 대한 개념이었구나. 그럼 병원서 가면 병원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팔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렇게 심각한 마약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무슨 다이어트에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학원가 근처에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줘가지고 그거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아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10대들이 특히 15세 미만 중에서는 제가 단속해서 62명이 그 여중 유고생들인데요. 순수하게 살 빼기 위한 우리가 다이어트 약 중에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이게 먹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정말 그 마약의 목적이 아닌 마약이 주는 그 효능이라 하지만 그 효과를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살 빼기 위해서 그걸 투약했다는 사실이 그걸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본인이 그 마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니까 그 약을 쳐다보지 않더라는 게 이거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뭐 개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제가 그 박광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취재했는지부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버닝썬 사건이라는 걸 취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황하나 마약 사건을 취재를 하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직접 취재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마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찰들도 이미 점점 마약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이 올까라는 걸 추적을 하다가 이제 복수의 언론사에서 마약왕 전세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21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박광렬과 이제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최정옥, 박광렬, 김영렬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그 필리핀 감옥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박광렬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경찰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가서 이제 직접 접촉을 하게 됐죠. 직접 만나보니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전화하니까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필리핀 당국에서 연결? 제가 이제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박광렬에 주고 그걸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뭘 모시에 어디로 와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만났습니다. 면회실에서. 처음에 딱 만나니까 인상이 어때요? 일단 아까 나온 사진들 오전에 공개한 사진들 보니까 굉장히 험악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그 양심 그게 없어요.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죄스러운 죄책감 네. 그런 게 일말의 그런 후회나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예. 본인이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사탕수수밭에서 그 3명의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요. 그리고 본인이 마약을 유통을 하면서 굉장히 떼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마약을 유통을 하려면 내가 직접 투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온갖 마약을 다 투약해봤다라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뭐 자식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뭐랄까 불편하지 않냐. 아니 돈 많이 벌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이제 저희 선배분들한테 박영렬이 직접 했던 얘기가 이건희 회장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판 것처럼 네. 요즘 한국의 10대 어린이들은 네. 공부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지 않냐. 마약도 똑같은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있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야,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당구대 뭐 이런 거 설치해 놓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네네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00억대의 그 마약을 60kg인가요? 50kg 최소 50kg 이상으로 이거를 추정되고 이제 있습니다. 마약을 이제 국내에 유통을 네네. 시켰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박광렬이가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 있죠. 네, 공범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공범과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 300억이나 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국내의 수사력은 이 박광렬과 내통한 공범을 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그 박광렬이 관리했던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수도권 마약 공급책이 이제 바티칸 킹덤이라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 이제 바티칸 킹덤에게 마약을 직접 건네받아서 투약하고 네. 같이 유통을 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이제 황하나고요. 그래서 야, 다 연결이 돼 있네. 네네네. 예. 물론 박광렬과 황하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예. 2021년부터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 예. 박광렬은 그러면서 수도권에 더 많은 마약을 이제 유통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차례뿐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네.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범죄자들이 네. 국내의 다양한 선을 뚫고 네. 그 네. 선을 통해서 국내로 계속 뭐 마약이 됐든 네. 뭐 그 스캔 범죄가 됐든 뭐 네.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려고 네, 하는 네, 네. 그게 굉장히 끔찍한 그러니까 네. 이제는 이제 범죄도 국제연대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네. 국제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안 되니까 네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인터뷰를 또 많이 했더라고요. 박광렬이가 네.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마약 팔았다는 증거가 있냐? 내가 입을 열면 한국 검사들 중에 옷 벗을 놈들이 많다. 어떤 검사들, 옷 벗을 검사들 누굽니까? 이거 혹시 기자님께서는 직접 박광렬이의 입을 통해서 현직 검사 이름 들었어요? 아니 뭐 그냥 여러 명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허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허풍이다. 박광렬이 허풍이다. 네. 그리고 뭐 거짓말이다. 박광렬이 저랑 뭐 통화하거나 그럴 때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국정원 친구들한테 마약 관련 정보를 많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허풍인지 아닌지는 일단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박광렬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2, 3일에 한 번씩 말이 바뀝니다. 거짓말을 잘하겠죠. 네네네. 사기꾼이니까. 굉장히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고 예. 이게 마약 공급책으로서의 유통책으로서의 이게 네트워크망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올가매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가스라이팅을 해요. 하는. 그래서 그 박광렬을 직접 여러 번 관리하고 접촉했던 경찰분들도 예. 얘는 사업을 정말 했으면 성공했을 케이스다. 아니 사업을 실제로 했다면서요. 국내에서 수산업자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참치 사업이 망하긴 했는데. 자기가 참치를 팔다가 망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망했어요 그때 참치?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잘 못한 거 아니에요? 투자금을 회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기도 사기를 당했구만요. 네네네. 오. 좀 참
예,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결국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꼴이네요. 그렇죠. 범죄는 늘 그렇습니다. 네. 성범죄도 그래요. 피해자이자 가해자.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실명은 얘기하면 안 돼요. 검사들은 네, 고소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몇 명을 들었어요? 주로 그럼 어떤 류의 검사들이에요? 특수부는 아닐 거고 마약 관련된 그냥 형사. 뭐 서울지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중앙지검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예. 막연하게 추측을 하는데 예. 그냥 뭐 부장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뭐 아까도 근데 혹시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그 검사들한테? 박광렬이가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냐라고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거짓말일 거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박광렬이랑 연락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어쨌든 제가 그런 내용들을 박광렬을 굉장히 잘 아는 경찰분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60-70%는 거짓말이다. 그렇군요. 네. 아 박광렬을 실제로 관리하는 경찰의 라인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리라는 건요. 예. 이제 코리안 데스크 아니면 경찰 예. 영사분들 예. 이제 박광렬이 또 다른 범죄를 예. 저지르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분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예. 아 걔가 그 이빨을 터는 걸 되게 좋아한다. 예. 그래서 예. 한 10개를 얘기하면 6-7개는 걸러들어라 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 이런 취재는 쉽진 않아요. 또 기자들이 네네네. 이게 선호하는 취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거 취재하다가 네. 이러다가 혹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취재를 시작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을 때 사람 이미 3명을 죽였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되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흑사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시비를 건다거나 아니면 기분을 좀 나쁘게 한다고 한다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상은 많이 했죠.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는 뭐 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이전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었고요. 네. 근데 제가 뭐 저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신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그만큼 깊숙하게 취재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군요.